예, 환갑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네. 후회되는 거 없어요? 저는 사실 후회되는 게 없어요. 어. 너무 재수없죠. 아니요. 저는 내 방을 좀 많이 아니까. 네. 예. 아니 물론 이제 뭐 부자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예, 반으로 예. 하긴 제가 그거 합니다만. 물어보려고. 네. 저는 진짜 한의병 선생님 같은 분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제가 돈 걱정 안 하면서 편히 잘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아나운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조건의 남자한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제가 발로 차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운명인가 봐요. 제가 시골 출신이고 약간 굉장히 소박해요, 사실은. 정도 많고. 뭐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그냥 막 사과깃장 놓고 숟가락 하나 놓고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 된장찌개 끓여주고 뭐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상하게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벽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하고는 다른 세계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졌어요. 35까지 결혼을 이제 못했었고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자인 그런 집안을 이렇게 보면 제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 아닌 것 학생 때 공부만 하고 연애를 안 해서 그래요. 학생 때 저 연애 엄청 했어요. 대학교 때. 학생 때 연애 안 했죠? 했다니까요. 대학교 많이 때. 했어요? 대학교 때 네. 죽을 것 같은 사랑을 했죠. 뼛속 깊은 사랑. 그 여러 명이나 해봤어야죠. 몇 명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비전 있는 사람을 딱 픽업했으면 저도 60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네. 후회하는 대목은 저도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았다. 그럼 지금 60이 됐잖아요. 네. 그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나요? 89세인데 치매가 아주 심하시고 네. 뭐 못 알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60하고 어머니의 60은 같은 여자니까 완전 다르죠. 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엄마가 60 정도 됐을 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엄마는 그냥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았지만 36, 7에 낳았을 때 이제 그런 산후조리 이런 걸 하러 오시고 했던 그 엄마는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엄마였고 할머니였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젊고 얼마나 뜨거워요, 사실. 근데 엄마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라는 비교해 볼 수 것이 있잖아요. 예, 엄마는 그때 뭐 에어로빅 다니고 동네에 그냥 등산 다니고 그냥 똑같이 파마 머리에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그냥 엄마는 그때 노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이제 엄마 36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혼자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주유소를 시골에서 하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셨는데 그 엄마도 분명히 열정과 뭔가 이런 그 감정이 있던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대 때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어떤 무슨 뭐 노인대학 비슷한데 뭐 이런 데 이렇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할아버지들이 엄마한테 뭐 이 할아버지가 뭐 구애를 한다, 이 할아버지가 뭐 접근한다, 뭐 이런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끼가 있으시네. 속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그 여자였는데. 엄마의 60대.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엄마가 그때 참 외로웠고 힘들었고 쓸쓸했겠구나. 남편도 일찍 돌아갔고 아이들도 다 자기 각자의 길을 가고 그냥 동네 친구들 밖에는 없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6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나이에? 아버님 나이 60세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죠. 제 대학교 아직 피부과 전문 33세 돌아가셨나? 34세 내 나이 34세 돌아가신 것 같은데 62세가 이제 제가 지금 62세인데 생각해 보면 가까이서 본 롤 모델의 60대는 아버지잖아요. 그 뒤에 삶은 자는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 머릿속에서 내 삶이라는 거는 지금 이후의 삶은 경험 없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62세를 내가 가까이서 다 봤으니까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저는 62세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게 편해요. 언제 가도 별로 미루는 숙제가 없어서 마음은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사람들이 하도 뭐 스케줄이 많고 하는 일이 많고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뭐 MC부터 해서 강연하고 있죠. 뭐 홈쇼핑 게스트로도 하고 있죠. 뭐 유튜브도 저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바쁜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요. 검진 받으세요? 그럼요. 아, 1년에 한 그건 번 정도. 나랑 다르구나. 안 받으세요? 저는 안 받거든요. 그 만약에 큰 병이 걸렸다. 그냥 이렇게 모르겠죠. 모르고 넘어가실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죠. 아프긴 하면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암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걸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진단은 안 놔두실 거예요? 받겠죠. 암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거잖아요. 모르고 죽는 게 그러니까. 제일 낫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래서 검진은 안 받아야죠. 웰다잉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인가요? 그 외적인 것들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에 무언가 어떻게 남길 것이냐. 나라는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내가 뭘 남길까. 그게 웰다잉의 한 가지 요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삶의 마무리를 할 것이냐. 뭐 이게 더 적극적으로 갔을 때 요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외국 나와가지고 저 네덜란드에 뭐 그래. 스위스에 뭐 네. 그런 죽음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의 이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까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을 때 그 많은 죽음을 보게 되잖아요. 판정도 하시고. 그때 이런 죽음은 정말 아쉽더라. 내지는 이런 죽음은 정말 아름답더라. 이게 그런 게 다 목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에 좀 다르거든요. 내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 채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많이 네, 오시죠. 네. 근데 죽음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으신 채로 정말 치료를 끝까지 받으시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 병동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그 전까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한 개도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병이 진행되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냥 그 죽음의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좀 줄여드리기 위한 치료들밖에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암이 있지만 그리고 이 암이 치료하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내가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견딜만 하니 그 상황에서 차근차근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남겨야 되는 어떤 나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삶에서의 어떤 의미나 또 내가 사람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바라볼 때 정말 암이 있다 하지만 저분의 삶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죠.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때인데 그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이 되셨어요. 병원에 가족들이 못 들어가는 상태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수술을 해도 재활 치료까지 해서 생존 확률이 희박하고 수술을 안 해도 그냥 그렇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수술을 받고 그 병원 안에서 혼자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 우리 판단은 모시고 와서 수술 못 받더라도 모시고 와서 우리 곁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셔와서 집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임종을 가족들이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아직까지는 돌아가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아침에 확인해봤더니 병원에서 돌아가 계신 상황도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분 입장에서도 황망하죠. 정말 황망하죠. 임종을 지키는 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걸 알까? 근데 유족들은 임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 진짜 혼이 있어서 이렇게 누가 나 임종 지켰나? 근데 우리 뇌는 활동을 한다고 봐요. 돌아가셨어. 현대의학은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죠. 근데 그 임종기 과정이 있을 때 우리 뇌 역시도 계속 산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뇌 기능들이 살아 있거든요. 예. 표현을 못 하실지라도. 귀는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임종을 못 지켰어요. 예. 제가 돌아가시고 한 3시간 정도 뒤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같이 있던 저희 가족들 말로 한 2시간 전까지도 간헐적으로 심장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중간중간 좀 뜨기도 해요. 이게 급성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노쇠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도 간간히 뛰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 몸은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뭐 의미가 없겠지만 그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그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렵고 외롭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맞아. 그 상황에서 옆에 그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고 그러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중요하네요. 네, 그 죽음이라는 공포 상황에서 그걸 좀 위안 삼으실 수 있죠. 충분히 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한한 게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한 4, 5년 정도의 기간을 주셔서 그런지 그때 이제 매주 만나 뵙고 이랬으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나와요. 정말 희한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매주 가서 뵙고 근데 막상 돌아가셨는데 되게 슬픈데 야, 이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희한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이제 할아버지의 죽음과 할머니의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 장례에서 빵 터졌어요. 내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억누르고 있었던 거였겠죠. 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슬픔은 누구나 다 가지지 않을까요? 추억이죠. 한이 남으면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듣고 오시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보호자나 환자분한테 하는 말씀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신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치료적 옵션은 뭐가 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결국 되게 중요한 어쨌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거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뭐 소위 얘기해서 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의사로서 그런 환자분 한 번 올 때마다 되게 보람차거든요. 반응은 어때요? 뭐 가족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반응이죠. 환자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됐어요 라는 분이 많은지 반응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끝까지 말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걸 틀리다, 이걸 그르다 한다기보다는 의사는 조력자다. 저희는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의사는 내비게이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실은 저는 응원하고 제가 의사로서 한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보다는 단 하루,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뭐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폐암 같은 경우, 폐암 뭐 3기다 했을 때 폐암 3기 5년 내 생존 확률이 뭐 예를 들어 20%에 불과한데 그거를 면역 치료제를 추가했을 때 보통 한 5개월 뭐 몇 프로가 더 올라갔다. 환자한테는 이렇게 100%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과학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실무자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관점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실은 또 살아남은 자들이 또 삶을 계속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가격 대비 생명비에서 가생비라는 그런 말을 썼던 거죠. 이제 병이 걸려서 점점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한 20년째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젊은 놈이 별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죽음을 너무 터무시할 필요 없고 항상 죽음이 내 곁에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을 상상해 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되돌리는 주인공이 있는데
시간을 되돌리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고 나서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정말 힘들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살아봐라. 그 순간순간 소소한 재미와 순간의 행복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지나쳤던 그런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다 보니 이 순간 자체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삶인데 내가 몰랐구나 싶어서 그 주인공의 결론은 다시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도 내가 마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팀메이커라는 그 주인공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재밌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게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애들이 크니까 아버지 뭐 생일 축하하니까 뭐 저녁 생일 파티 하죠.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그리고 아침 눈 안 뜨면 내 제삿 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그날 재밌게 잘 살고 열심히 살면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온 가정의 종착역?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장모님이 93세 돌아가셨는데 사실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가족 회의하면서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 평균 이상의 수명을 사셨고 건강하게 다 일상을 활동을 하시는데 수술할 거야? 그런 이제 얘기를 서로 했죠. 그래서 6개월을 더 사셨는데 딱 이틀 입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되게 행복한 죽음인데. 본인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얘기 안 했어요. 괜찮아, 입원하시면 괜찮아져요 그랬어요. 대신 가족들은 다 왔죠. 본인은 가족들은- 되게 아쉬워하진 않던가요, 환자분 본인께서. 모르셨다니까. 입원해서 그냥 링게로 달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치료하고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하얀 거짓말로 환자분을 자기 병이지만 치료에 있어서 소외되는 케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다양한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소외됐다고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도 보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엔 워낙 우리 장모님 장수를 하셔갖고 언니 친구도 별로 생존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케이스 또 좀 젊으면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정리할 게 있으니까. 연명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게 이제 연명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저도 인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갔다가 집에까지 이제. 못 쳐다드리고 제가 거기서 사망 선언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보라매 사건 이후에 판결이 이제 그때 즈음에 나면서 그게 살인죄로 그때 기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보호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주치 판단으로 수술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서는 나 돈 못 내겠다고 당장 퇴원시켜달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보호자가 원하면 뭐 가겠다 해서 자의퇴원서 각서 쓰고 더 이상 병원 하지 않고 보냈지만 다음날 죽었더니 친보호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촌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의사 자체는 어쨌든 살인 방조죄로 해서 방조죄였나요? 네. 집행유예긴 하지만 실형을 받았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의료계 풍토가 아예 바뀌어서 무조건 사건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퇴원을 한다고도 절대로 저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 못 대고 네, 맞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아주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판사의 잘못된 판례 하나가 우리나라에 많은 불행한 장기 입원 환자를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보호자도 요구를 못하는 거고 의사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세브란스 이제 김할머니 사건.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폐 조직 검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과다 출혈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의식이 없어서 기관 석관하고 사시다가 이제 유족들이 이제 환자분께서는 평상시 이런 연명 치료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분이셨다.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 그것도 또 소송이 걸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대법원 판례까지 넘어가면서 그제서야 대법원에서 빼도 된다. 환자가 그랬으니까 빼자. 이래가지고선 뺐던 게 그게 지금의 연명 치료 사전 동의. 사전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뿐이 아니라 사전 동의서까지 받게끔 이렇게 되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바뀌었던 거거든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이 죽음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소극적 안락사만 겨우 좀 인정해주는 정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적극적 안락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걸 좀 더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도 결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건강하게 있고 싶어 하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온오프가 있는 그런 삶과 죽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는 정말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삶이라서 이렇게 이제 네,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삶 자체가 또 그러한 그라데이션이 결국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죽겠다고 맘먹었다고 그래도 오늘 아침엔 또 갑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컨디션이 드는, 좋고. 네, 네. 그런 게 사람의 목숨이다 보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국 그런 어떤 제가 원하는 삶 자체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물학적 한계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게 정말 나는 사람다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가 좀 멈춰져 있는 게 현실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학교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바깥에 개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학술 모임 같은 건 좀 훨씬 덜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특히 안락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 대형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죽음에 가까운 바이탈과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학회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도 좀 어떻게 주변에 좀 이야기를 좀 비난을 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쓸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실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죽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가지고 사회적 여론 형성을 좀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니 환자를 치료해서 낫게 하고 보내는 게 자기의 역할이지 안락사와 관련된 학회 모임, 뭐 죽음에 관련된 뭐 그런 게 자체가 의사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호스피스 누가 할래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 가정의과 선생님께서 맡아서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긴 한데 터미널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애틋하게 보살피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죠. 네, 스위스,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 저는 이제 뭐 워낙 그쪽에 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멘탈이 정상이고 손에 병변이 생겨서 운동이 마비되고 의식만 살아있는 분 이런 분들은 자기가 느끼나 봐요. 이게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팩 치는 건 너무너무 싫고 본인의 의사 확인되면 입원해서 이렇게 조력 자살을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네. 일단은 자기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죠. 근데 병원에 그러면서 들어오면 정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정말 영화처럼 죽기를 다 원하죠.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못 가시잖아요. 병원도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하고 말도 못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거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 집으로까지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병실에서 가족들이라도 다 이렇게 불러서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외부 감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엄격해지다 보니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실로 좀 올려보내서 좀 얘기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를 해드렸던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래도 환자분들은 임종을 받을 때는 그런 상황을 원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익숙한 환경, 익숙한 얼굴 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거지 중환자실에서 외로이 자기만의 해서 나중에 보호자들 한두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네, 그 앞에서 그냥 사망선언하고 그냥 끝내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원하는 죽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꼭 붙여야 되나요? 이제 어쨌든 병원은 그게 아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막 CPR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분다는 거 요렇게 하고 살리면 퇴원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병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지 해도 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엄마 아빠 뭐 보호자 불러서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목숨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웰다잉이라는 것조차도 본인한테만 웰다잉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들도 잘 떠나보내는 그런 작별 인사의 과정도 웰다잉의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실은 연명치료를 쳤다고 하지만 보호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면회도 좀 더 한두 번 정도 더 해드리면서 최대한 좀 잘 보내드리려고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부러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은 시간을 좀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병원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재택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없죠.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에 거의 없죠. 재택임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답게 그냥 있는 곳에서 죽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게 이후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또 있어서 말 그대로 이걸 좀 이상한 경찰이 와서 이거는 타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아무도 그런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으면 결국 이제 병원에서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병사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거를 검안서가 중요하다 보니 그 검안서 작성을 집에서 죽을 때 누가 하냐는 거죠. 의사가 가서 왕진을 가면 주치의가 가서 왕진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아, 현재 우리 법 체계랑 안 맞군요. 그게. 예, 안 맞습니다. 예. 방법은 어떻게 뭐 개선책이 없을까요? 환자 당사자는 재택 임종을 원할 것 그래서 같기는 어떻게 해요. 보면 안타까운 게 제가 예전에 인턴 때 이렇게 엠부 잡고 집에 가서 제가 사망선언을 했을 때 그게 정말 뭐 서로 간을 위해서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또 비난을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불법이니까 이제 지금은. 그걸 합법화 시켜주는 법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왕진 의사의 어떤 법적 권한을 좀 더 약간 그 뭐 유도리까지는 아니어도 범위를 좀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왕진 의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만 들어봤지. 저도 인턴할 때는 앰뷸런스로 환자분 집으로 이송해드리는 경우는 몇 번 아니요. 있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외래에서 왕진하는 거 요즘은 없다고 없죠. 봐야죠. 그게 이제 실은 요즘에 하도 이제 고령화 뭐 이런 추세 속에서 정말 이제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기가 힘들다 보니 요즘에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라 해서 간호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사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의료기관에서만 하게끔 되어 그렇게 있게 돼 법이 있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왕진 가서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그런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쨌든 비용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플러스 만약에 이제 환자들이 나 아프니까 빨리 와서 왕진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거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콜대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좀 약간 제도가 정착화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한계 그게 아직까지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서로 간의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는 실은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어느 유방암 여성분 예를 하셨는데 너 지금 어디에 암이 있다고 진단받는데 나 수술 안 할 거야. 이 정도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암 환자가 걸어가는 경로를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증상이 딱 그 터미널의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는 곡기를 끊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나는 죽을 때 편안하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너무나도 언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췌장암 환자분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몰핀 점점 돌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게 좀 피검사 수치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넘기기 힘들 테니 이제 보호자분들 다 불러가지고서 이제 병실에서 이제 아들 손 잡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아들한테 뭐 어떻게 넌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잠시 또 자는 듯 하다가 또 깨우면 또 일어나서 누구 있구나 왔구나 이렇게 그냥 또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편안하게 보내드렸던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남길 수 있는 죽음이 한 3-4케이스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췌장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환자분이셨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고 되게 좋을 분이시긴 한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립선암으로 10년간 알아오셨던 게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그분 이제 보호자분이 또 좀 빼달라. 이래가지고서 병실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실은 병실 올라가서 그날 저녁까지 다 전화하고 고맙다 전화하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것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배분인데 선배분의 아버님이죠. 이제 상을 당했다니까 당연히 저는 조문을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그 본인이 주치의한테 내려온 거예요.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라. 뭐 너무나 딱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저기 뭐 자제분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그러니까 필요 없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딱 짐 싸서 나가시더래요. 난 퇴원한다. 그러고서 아들 딱 불러놓고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돈 내라 그러더래요. 부인이랑 6개월 놀다 딱 돌아오셔서 치료하라고 집에서 돌아가셨다.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인간다운 죽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은 사람이 되게 양순하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은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왜 이러시냐. 치료를 받으시고 어쩌고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한다고 딱 그러고 난 다음에 6달 하여튼 여행 다 다니셨대요. 여행 다니시면서 얘기하고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말기 임종쯤 되면 이렇게 그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치매 말기도 모시고 어떤 질병의 말기도 모시는데 그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식들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러는 게 불효자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치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 익숙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들 그 환자한테만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되다 다들 보니 그렇죠. 네, 생업이 있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돈 벌어야 될 그런 시기에 집에만 그렇게 있는 거 경우가 쉽지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거짓말,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인 거죠. 뭐. 거짓말로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자제분들 유치원 보내지 않냐, 유치원 보낼 때 죄책감 가지느냐, 유치원 보내듯이 그냥 우리 부모님을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낼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과정조차도 웰다잉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면 두 분이서 잘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 불효심에 대한 어쨌든 후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이구지구 안고 하다 보면 결국 제 보호자분들 와서 외래 와서 이제 약만 타가서 가시는 분들 보자 보면은 막 헬스케가지고서는 막 잠도 못 주무시고 그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차라리 제 핑계 대시고 의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리고 또 그분한테는 또 말 그대로 어쨌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당신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요양원으로 보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밖에 남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할 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신이 좋은 곳에서 보내놓고 자주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소위 얘기해서 정을 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요양원에 가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지도 없고 인지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그러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에 네. 멀쩡하시는 너무 멀쩡해.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인지장애가 있을 때는 그런 상태면 좀 보내기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멀쩡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의사 핑계를 대면서 의사가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짐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걱정 인형 하는 것처럼 의사를 걱정 인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보내지라.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거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10년 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스스로 너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고 최종 선택은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다 보니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실은 저는 그분들만의 작별 인사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시고 힘들어도 모시고 그렇죠. 있는 것도. 네. 그것도 본인이 끌어안을 수 있는 뭐 어쨌든 그릇임이 되면 어쨌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끌어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의사만 믿고 저렇게 했다가 갑자기 한자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은 또 얼마나 후회와 회한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변 지인이냐 나조차도 이게 오늘이 오늘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눈 뜨면 생일이고 눈 감으면 제삿날인 것처럼 네.